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은 이거는 한마디로 무역 거래의 단절을 의미해요. 전쟁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 제재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다 뛰고 있는 거는 이게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해서 쉽게 반전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대인 경제사 저자시죠. 그리고 전 세종대학교 교수셨던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예. 지금 뭐 워낙 거시적으로 이 글로벌 경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모셨는데요.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치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지금 3월 초 중순 다음 주 정도죠.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0.25를 할 거냐, 0.5bp를 올릴 것이냐 이게 지금 시장에 큰 화두가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그 뭐라 그럴까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게 이제 스위프트 배제, 퇴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황들이 인플레이션 그래서 좀 뭐 원유 가격은 더 뭐 100불 이상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더 인플레이션에 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 걱정이 많은데 전체적인 상황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원래 전쟁 중이라도 무역만 제대로 가동이 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EU가 주도한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은 이거는 한마디로 무역 거래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역 대금의 송신과 수신이 안 되니까 대금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역과 거래가 단절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는 우선 석유와 천연가스가 동결되면서 유가가 지금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그 곡물지대거든요. 특히 밀 생산이 세계 밀의 4분의 1을 두 나라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밀값이 폭등하고 있으면서 밀값만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곡물 가격도 같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아마 이번 3월 10일 날 발표할 2월 달 인플레이션에는 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문제는 4월 달에 발표할 3월 인플레이션에 이게 확 들어가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 자세히 한번 보죠. 우선 국제 유가 같은 경우 러시아가 세계 생산량의 원유는 12%, 천연가스는 16% 정도를 담당하는데 특히 이게 유럽 쪽에 공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또한 이 천연가스나 원유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한 파이프라인으로 송출되던 건데 그게 가동이 중단됨으로써 특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주 대비 일주일 만에 가격이 20%나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게 배럴당 원유 가격 같은 게 125달러, 심하면은 150달러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러시아가 전쟁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아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수입을 못하게 하는 그 제재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재라는 게 이게 러시아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하면은 사실은 그거를 수입하는 유럽연합이나 미국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건데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2주 사이에
배럴당 92달러 했던 게 지금 104달러까지 오르고 지금 뭐 106, 107 계속 이게 올라가는 추세가 되나가지고 이런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곡물가를 한번 보죠. 곡물가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상승세로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밀가루, 소맥이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을 이 땅에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평지고 그 곡물이 풍부하게 나는 곳인데 지금 이게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특히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소맥뿐만 아니라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다른 곡물들도 일제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원자재가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원자재는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나라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자원이 없어서 거의 다 수입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가, 곡물, 원자재 할 것 없이 계속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1월달 물가지수가 7.5% 나왔는데 3월 10일 날 발표되는 2월달 물가지수는 지금 예측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7.3%로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저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문제는 3월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발표될 3월 인플레이션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8%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약간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80년대 초반이었나요? 폴 볼커가 연준 의장 할 때 예. 그때 미국 금리를 뭐 인플레이션 잡느라고 맞아요. 20% 이상 올렸다라는 걸로 이제 제가 예, 기억이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들 막 다 그때 부도나고 뭐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 기업들이 20%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 요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사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역사는 항상 반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넘어서 15% 갔을 적에 그 15%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로 금리니까 이거 20% 올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2%만 맞아요. 올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8%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8%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금리를 13%까지 올려야 8%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죠. 혼란이 되는 거죠. 경제가 엄청난 혼란이 그래서 지금은 연준도 그렇고 경제 주체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계속 나와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연준은 그것이 뭐 평균 인플레이션, 뭐 일시적 현상, 뭐 이건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일시적인 거다, 회복될 거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 문제를 여기까지 키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과정을 한번 보면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0년도 닉슨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하는데 자기 경제보좌관을 연준 의장에 임명을 했어요. 그 양반 이름이 아서 번지야. 네. 그러면서 임명을 하면서 사실은 무슨 그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재선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경기진흥을 좀 맡아달라라는 압력을 가한 거야. 그렇죠. 지금도 정치인들이 선거 때문에 지지 얻기 위해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 부흥이잖아요. 경제 성장.
그래서 아스본즈가 연준 의장에 가가지고 사실은 긴축을 해야 될 텐데 네. 대통령이 경기를 좀 진행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돈은 풀어야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해서 이 양반이 꾀를 낸 게 바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유가 같은 거는 가격 변동이 심한 거니까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집행하려면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한 거는 빼자라고 그랬을 때 사실 연준 연구위원들이 최반대했어요. 아니 에너지처럼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빼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이 양반이 고집 부려가지고 반대하는 친구들 불이익 줘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는 변동성이 심한 곡물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빼자. 그 해가지고 만든 게 근원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긴축해야 될 때 돈을 푸니까는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걸 결국은 볼코가 잡는데 볼코가 저걸 잡기 위해서 자그마치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그 당시 정말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해가지고 살해 위협을 받는 통에 이 양반 곤충 차고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살해 위협을 그 뭐 정치인들도 말 안 들으니까 맞아요. 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뭐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주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야, 이제 그 엄청나게 그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이런 상황을 연준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전쟁과 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세계 경제가 다운될 거라고 생각해서 연준이 옛날처럼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많이 못할 거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0.5%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0.25% 인상할 거라는 쪽으로 지금 이 공통 의견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4월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막지 못하고 저렇게 여론에 끌려다니면은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번에 이제 한은에서 우리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예. 사실 이것도 뭐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선제적 대응을, 근데 사실 선제적도 아니죠. 이미 인플레이션 발생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대응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늦춰질수록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그걸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더 극약 처방을 써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지금.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가가 나스닥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막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미국 나스닥도 막 급락하다가 급등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밑바탕에는 지금 말씀하신 연준이 이번에 금리나 하겠어? 금리 인상 세게 하겠어?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래서 뭐 소위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연준의 금리 인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떠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만에 하나 0.25bp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다 해서 증시가 더 좋아질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문제는 4월 달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도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럼 대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진 않을까요? 예, 연준은 알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사실은 두 군데에서 상충되는 압력을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주주들은 월스트리트 은행들과 투자가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꼼짝 못해. 근데 그쪽에서는 주가 부양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가 부양을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장을 임명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지지율 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어떻게든지 잡으세요.
라고 이쪽은 그쪽을 압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어영부영하다 두 자릿수 넘어가면은 정말 세계 경제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판단 속에서 지금 선제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시장에서 0.25%를 원하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0.25%만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더 우리가 지금 그 연준이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한 예.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2개월 후를 봤을 때. 예. 근데 최소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연준이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그래도 한두 달 후에 뻥 터질 만한 어떤 폭탄을 이렇게 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잡을 수 있어라는 어떤 그 대안이 있진 않을까? 아니 연준이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른 문제인데 이게 그 공급망 붕괴나 물류의 일시적인 현상,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공급의 이런 등등 해서 몇 가지 미시적인 문제가 꼬여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거를 나름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외의 변수라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다 뛰고 있는 거는 이게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해서 쉽게 반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통화 당국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탕 그 좀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하긴 그 말씀대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진자가 막 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냥 독감 같은 수준으로 그냥 방역 해제를 하는 영국도 이미 방역 해제했고 미국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우리도 이제 좀 완화적인 스탠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면 다시 다 일자리로 돌아가고 공장은 정상 가동이 다 될 것이고 공급단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시장의 기대감인데 이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 옛날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게 다 돌아가는 게 아니지. 완전히 옛날하고는 또 다른 그런 변화된 환경 속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입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그러한 공급망 문제라거나 이런 게 다 풀릴 수가 없는 이제 시스템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연준은 일단 공급단의 문제로 좀 문제를 좀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오히려 그렇죠. 걱정이 된다. 선제적이라는 건 이게 만약의 경우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이렇게 잘못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선제적 대응이라는 논리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제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넘어가지 않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선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간 허용 인플레이션이 3%예요. 네. 그런데 3%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2% 이하에서 억제를 하다가 2%가 넘어가면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저번에 3% 4%가 가더라도 지금은 이게 일시적인 거니까 평균에서 한 2% 정도로 그렇죠. 하겠다라고 해서 느슨하게 해놓은 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 7% 8%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치솟지는 않았죠. 네. 그렇다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게 치솟고 그래서 4월 달에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3월 달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이익은 그만큼 확 줄어든다. 원자재 상승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고 판로는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은 축소될 뿐이 없고 또 하나의 다른 변수가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외환이 없기 때문에 외환의 그 반출을 막기 위해서 9.5%였던 이자를 20%로 급 인상을 했거든요. 네. 자그마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이거나 러시아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같은 데서 사실은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일단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큰 손실을 보면서 이게 만약 파생 상품 같은 거를 건드려서 그게 트리거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뭐 기업 부채라거나 기업 부채 롤로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단기 자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은 또 다른 국면을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불확실성이 아주 그냥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네. 네.